바람이 참 찹니다. 조선팔도 어디를 가나 사람 사는 냄새가 나기 마련이라지만 여기 한양 변두리 김진사의 집만은 예외였습니다. 대문은 칠이 벗겨져 흉흉하고 마당에는 잡풀만 무성했지요. 안주인 없는 집이 다 그렇다지만 김진사의 집은 유독 찬바람이 들이치는 듯 했습니다. 김진사는 마루에 걸터 앉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시선이 머문 곳에는 이제 갓 7살 된 딸, 연희가 흘장난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 어미를 닮아 곱디고 온 아이였지만 지금 꼴은 말이 아니었지요. 내가 꼬질꼬질한 저고리에 헝클어진 머리카락. 아비가 서툰 손길로 묶어준 댕기는 금방이라도 풀릴 듯 위태로워 보였습니다. 내가 죄인이지. 어린 것이 무슨 죄가 있다고. 아내를 병으로 떠나보낸 지 어느덧 3년. 곳간은 비어가고 집안 살림은 엉망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어린 딸을 돌봐줄 손길이 절실했지요. 김진사는 쌈지돈을 탈탈 털었습니다. 엽전 꾸러미가 제법 묵직했지만 그 무게가 그의 마음을 더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오늘은 기필코 사람을 하나 들여야 했습니다. 연희야, 가자. 오늘 아비랑 장 구경도 하고 너 돌봐줄 언니도 하나 데려오자꾸나. 김진사는 딸의 고사리 같은 손을 잡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작거리는 활기가 넘쳤습니다. 시끌벅적한 흥정 소리, 고소한 국밥 냄새, 짐을 나르는 짐꾼들의 거친 숨소리. 죽어가던 김진사의 집과는 딴판인 세상이었지요. 하지만 김진사의 발걸음은 곧장 인력시장, 그 중에서도 여종들을 파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사람을 사고 파는 그곳은 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매판들은 저마다 자신의 물건이 최고라며 목청을 높였지요. 자, 보십시오. 이 아이는 바느질 솜씨가 일품이고 저 아이는 힘이 장사라 밭을도 거뜬합니다. 김진사의 눈에 들어오는 여종들은 하나같이 훌륭해 보였습니다. 어떤 이는 맵시가 고왔고 어떤 이는 눈치가 빨라 보였지요. 하지만 문제는 돈이었습니다. 쓸만한 여종들은 김진사가 가진 돈으로는 어림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주눅이 든 김진사가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딸 연희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옷자락을 꽉 잡아당겼습니다. 아빠, 잠깐만. 나 이거 볼래. 아이가 가리킨 곳은 시장 구석,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후미진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멍석 한 장이 깔려 있었고 한 여인이 덩그러니 앉아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여인이라고 하기에는 그 풍채가 너무나 거대했기 때문입니다. 붉은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있었지만 어깨는 떡 벌어진 장정보다 넓었고 허벅지는 웬만한 고목나무보다 굵어 보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지만 뿜어져 나오는 기운이 예사롭지 않았지요. 주변 사람들은 그 여인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쯔쯔, 저걸 누가 데려가나? 밥이나 축 내지 않으면 다행이지. 그때 여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진사는 하마터면 뒷걸음질 칠 뻔했습니다. 부리부리한 눈매,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뺨을 가로지르는 옅은 흉터까지. 그것은 여종의 얼굴이라기보다
산적 두목의 얼굴에 가까웠습니다. 김진사가 당황하여 딸을 달래려 했습니다. 연희야, 다른 곳으로 가자. 저 사람은 우리랑 맞지 않는 것 같구나. 하지만 연희는 요지부동이었습니다. 평소 순하기만 하던 아이가 오늘은 무엇에 홀린 듯 그 여인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아이는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야, 아빠. 나 저 언니가 좋아. 아빠, 이거 사줘. 응. 김진사는 난감했습니다. 때마침 그 여인을 담당하던 매판이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그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이고, 선비님. 딴 건 몰라도 저것만은 안 됩니다. 보시다시피 덩치가 산만해서 밥을 5장정 몫을 먹습니다. 게다가 힘이 어찌나 센지 그릇 닦다가 그릇 깨먹는 게 일상입죠. 성질도 더러워서 남자들도 눈을 못 마주칩니다요. 매판의 말은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가만히 앉아 있는 모습만으로도 위압감이 느껴졌으니까요. 하지만 연희는 막무가내였습니다. 금방이라도 울음을 터뜨릴 기세로 바닥에 주저앉으려 했습니다. 김진사는 어쩔 수 없이 한숨을 쉬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몸값이 얼마요? 예, 진짜 사시게요. 참모, 정 그러시다면 헐값에 드리죠. 쌀 2섬만 주십시오. 사실 저도 저 여자가 밥을 너무 많이 먹어서 골치였습니다. 쌀 2섬. 보통 여종의 절반도 안 되는 가격이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손으로 엽전과 어음을 건넸습니다. 매판은 혹시라도 김진사가 마음을 바꿀까봐 서둘러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제 이 여자는 대개 종입니다. 무르기 없깁니다. 매판이 여종의 등을 떠밀었습니다. 여인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순간 김진사의 머리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앉아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일어서니 키가 8척은 되어 보였습니다. 김진사는 마른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여인은 아무 말 없이 김진사와 어린 연희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어찌나 서늘한지 한겨울 칼바람보다 더 매섭게 느껴졌습니다. 김진사는 속으로 탄식했습니다. 내가 지금 호랑이를 집으로 들이는 것은 아닐까. 가자꾸나. 돌아오는 길은 멀고도 험했습니다. 앞서 걷는 김진사의 등 뒤로 쿵쿵 땅을 울리는 여종의 발소리가 따라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힐끔거리며 비웃음을 날렸고 동네 개들은 꼬리를 내리고 숨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연희만은 신이 나서 여종의 거친 손을 잡고 깡충거렸지요. 집 대문 앞에 다다랐을 때 여종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굵고 낮았으며 쇠가 긁히는 듯한 쇳소리가 섞여 있었습니다. 주인님, 댁이 참 허술하군요. 그 한마디에 김진사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집이 낡았다는 타박인지 아니면 다른 뜻이 있는 것인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붉은 옷의 거구 여인과 낡아 빠진 호라비의 집. 이 기묘한 동거는 그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김진사는 이 여종을 데려온 것을 뼈저리게 후회하게 됩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여종은
보찜을 마루에 툭 던져 놓았습니다. 그러고는 소매를 걷어붙이는데 팔뚝의 솥은 힘줄이 꿈틀거리는 것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쭈뼛거리며 부엌을 가리켰지요. 그 밥부터 짓거라. 쌀독은 저기에 있고 장작은 뒤뜰에.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여종은 뒤뜰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마침 며칠 전 비를 맞아 젖은 통나무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장정 서너시 달라붙어도 쪼개기 힘들 만큼 옹이가 박힌 고약한 나무들이었지요. 김진사는 속으로 저걸 어쩌나 톱이라도 줘야 하나 걱정하며 뒤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여종이 한 손으로 집채만한 도끼를 번쩍 들더니 기합 소리도 없이 내리찍었습니다. 과직, 우직근, 단 한 번의 도끼질이었습니다. 질긴 통나무가 마치 두부처럼 쩍하고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도끼날이 박힌 밑동마저 반으로 갈라져 땅바닥이 깊게 패였지요. 김진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저것은 사람의 힘이 아니었습니다. 소나 말의 힘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으니까요. 장작은 이걸로 충분합니까? 그렇고 말고. 차고 넘친다. 저녁상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여종은 밥을 고봉으로 퍼서 국그릇에 담아 마시듯 먹어 치웠습니다. 반찬도 씹지 않고 삼키는 듯 했지요. 매판의 말대로 먹는 양이 어마어마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밥값을 걱정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너무나 형형하여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어느덧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어둠이 깔렸습니다. 연희는 배가 부른지 일찌감치 잠이 들었고 김진사도 안방으로 들어가려 했습니다. 그때 건넌방으로 가던 여종이 멈춰 서서 김진사를 불렀습니다. 주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 번들거리는 그녀의 눈이 김진사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김진사는 침을 꼴깍 삼켰습니다. 저는 잠귀가 매우 밝고 예민합니다. 그러니 밤이 깊으면 절대로 제 방문 근처에 얼씬도 하지 마십시오. 그게 무슨 소리냐? 얼씬도 말라니. 혹여나 궁금해서라도 문을 열거나 엿보지 마시란 뜻입니다. 만약 어기시면 뼈가 부러지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부탁이 아니라 명백한 경고, 아니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서늘한 살기가 등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김진사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말았습니다. 여종은 그제야 만족한 듯 방으로 들어갔고 굳게 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산골 마을의 밤은 적막강산이라 풀벌레 우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도무지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아까 여종이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뼈가 부러지는 것으로는 끝나지 않는다니. 호랍이 혼자 사는 집에 젊은 여종이 들어왔으니 혹여나 딴 마음을 품을까 단속하는 것일 수도 있겠지만 그 기세가 너무나 흉흉했습니다. 이리 뒤척 저리 뒤척하던 그때였습니다. 건넌방 쪽에서 기이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스윽삭, 스윽삭. 규칙적이고
섬뜩한 소리. 그것은 빨래를 다듬는 다듬이질 소리도 아니요. 바느질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김진사는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소리는 분명 여종의 방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스윽삭, 스윽삭. 이건 숫돌의 쇠를 가는 소리가 아닌가. 김진사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한밤중에 여종이 칼을 갈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순간 낮에 보았던 그녀의 험상궂은 얼굴과 산적 같던 풍채가 떠올랐습니다. 안 좋은 상상은 꼬리에 꼬리를 무는 법이지요. 혹시 도적대의 첩자가 아닐까? 밤에 우리 부녀가 잠들면 목을 베어가려고? 아니면 원한을 품고 숨어든 살수인가? 공포가 밀려오자 김진사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확인을 해야 했습니다. 그는 발소리를 죽여 고양이처럼 살금살금 마루로 나갔습니다. 건넌방 문에는 희미하게 호롱불 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침을 꿀꺽 삼키며 문구멍에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방 안의 풍경은 김진사의 심장을 멎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여종은 붉은 치마를 걷어 올린 채 등잔불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 들린 것은 부엌 칼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시퍼런 날이 선 팔뚝만 한 비수였습니다. 스윽삭. 그녀는 무아지경에 빠진 사람처럼 비수를 숫돌에 갈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살기가 가득했고 입가에는 알 수 없는 미소마저 감돌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그녀의 곁에 놓인 물건들이었습니다. 어디서 났는지 모를 검은 복면과 밧줄 한 뭉치가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김진사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내가 제 발로 저승사자를 집안에 들였구나. 그때 방 안의 숫돌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누구냐? 낮고 굵은 목소리가 문종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들려왔습니다. 김진사는 숨도 쉬지 못하고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방문 고리가 덜컥 하고 움직였습니다. 그날은 유독 달빛조차 구름에 가려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김진사가 잠을 설치던 그때 우지끈 하는 소리와 함께 대문이 부서져라 열렸습니다. 네 이놈들, 있는 돈 몽땅 내놓지 않으면 제명에 못 죽을 줄 알아라. 복면을 쓴 5명의 사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시퍼런 칼과 몽둥이가 들려 있었지요. 김진사는 자다 깬 딸 연희를 품에 꼭 안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도적대는 순식간에 안방까지 치고 들어와 김진사의 목에 칼을 겨누었습니다. 살려만 주십시오. 제발 어린 딸만은 해치지 말아 주십시오. 김진사의 애원에도 도적들은 비릿한 웃음을 흘릴 뿐이었습니다. 놈들의 칼끝이 연희를 향해 다가가는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건넌방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곳으로 쏠렸습니다. 붉은 치마를 입은 여종이 천천히 마당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모습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헝클어졌던 머리는 단단히 동여매었고 그녀의 손에는 부엌칼이 아닌 섯을, 퍼런 청룡도 한 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거대한 칼날이 달빛을 받아 번뜩이자 도적 두목이 멈칫하며 비웃었습니다. 하하하,
이건 또 뭐냐? 고기 방패라도 하러 나온 것이냐? 덩치만 컸지 굼뜨게 생긴 년이 칼은 들 줄 아느냐? 도적들이 낄낄거리며 여종을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김 진사가 비명을 지르려던 찰나였습니다. 여종은 대답 대신 가볍게 몸을 돌리며 칼을 휘둘렀습니다. 휙 하는 파공음이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종의 칼이 닿자마자 도적들의 칼이 엿가락처럼 부러져 나간 것입니다. 그녀는 산만한 덩치가 믿기지 않을 만큼 날렵했습니다. 마치 춤을 추듯 도적들 사이를 누비며 칼등으로 놈들의 급소를 정확히 가격했습니다. 내 팔. 단 일격이었습니다. 거구의 도적들이 추풍낙엽처럼 마당에 나뒹굴었습니다. 그녀가 밤마다 갈았던 것은 단순한 칼이 아니라 가족을 지킬 무인의 기백이었던 것입니다. 압도적인 무위 앞에 살아남은 도적들은 혼비백산하여 대문 밖으로 주랭랑을 쳤습니다. 상황이 종료되자 여종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피 묻은 칼을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멍하니 서 있는 김 진사를 향해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살기가 가득했던 눈빛이 어느새 차분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주인님, 많이 놀라셨습니까? 다친 곳은 없으신지요? 김 진사는 그제야 다리가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가 두려워했던 산적 같은 여종은 사실 그 누구보다 강력한 수호신이었습니다. 순식간에 마당은 아수라장이 되었지만 김 진사의 집에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여종은 마당 한가운데 무릎을 꿇었습니다. 주인님, 속여서 죄송합니다. 소인 사실은 영모 누명을 쓰고 몰락한 무관 가문의 여식입니다. 관군을 피해 신분을 숨기고 살고자 흉한 꼴을 하고 이 댁에 들어왔습니다. 김 진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밤마다 들리던 칼 가는 소리는 복수의 칼날을 가는 소리였고, 방에 오지 말라 했던 것은 혹여나 주인이 자신의 정체를 알고 화를 입을까 염려한 탓이었습니다. 여종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제 정체가 드러났으니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습니다. 도적놈들이 소문을 낼 터이니 저는 이만 떠나겠습니다. 그동안 밥 한 끼 배불리 먹여주셔서 감사했습니다. 그녀가 보찜을 챙겨 일어나려 하자 뒤에 숨어있던 연희가 달려나와 그녀의 붉은 치마폭을 붙잡았습니다. 가지마, 언니 가지마. 언니가 나 구해줬잖아. 아빠, 언니 못 가게 해. 연희의 울음 섞인 외침에 김 진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달려가 여종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리고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디 가지 마시오. 내 비록 힘없는 선비이나 생명의 은인을 내칠 만큼 어리석지는 않소. 그대의 과거가 무엇이든 중요치 않소. 그대는 오늘 내 딸과 나를 살렸소. 갈 곳이 없다면 평생 우리 가족의 울타리가 되어 주시오. 김 진사의 진심 어린 호소에 무뚝뚝하던 여종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연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 거친 손길이 그날따라 유독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김 진사의 집에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도적대를 맨손으로 때려잡은
여장부가 지키는 집이라는 소문이 퍼지자 감히 누구도 김진사의 집을 넘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든든한 호랑이를 얻었다며 마을 사람들의 부러움을 샀지요. 여종은 그 힘과 무예를 이용해 집안일을 척척 해냈고 밭일이면 밭일, 장사면 장사, 손대는 것마다 대박을 터뜨렸습니다. 다 쓰러져 가던 김진사의 집은 몇 년 지나지 않아 마을 제일 가는 부잣집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진사는 딸 연희에게 웃으며 말하곤 했습니다. 연희야, 내가 그때 그 호랑이를 알아보지 못했다면 우리는 어찌 되었을까?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을 내가 이 아비에게 가르쳐 주었구나. 장터 구석 모두가 손가락질하던 뚱녀 여종. 하지만 그녀는 흙 속에 묻혀 있던 진주였고 김진사 가족에게 찾아온 최고의 복덩이였습니다. 오늘의 야담 여기서 마칩니다.